척괴강은 자타가 공인하는 명나라 최고의 장군이죠. 그가 남긴 기호신서는 손자병법과 더불어서 중국의 양대 병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중국의 병서라는 건 기호신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도 합니다. 제가 오늘 척괴강과 후계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의 사후에 그가 키웠던 장수들, 부하들이 임진왜란에 참전하는 명나라의 주요 장수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척괴강은 성공했고 부하들은 실패해서 모두 비극적인 운명을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척괴강은 이전의 장수와 무엇이 다르며 그러면 그 후계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명장열전, 오늘의 주제는 척괴광과 그의 후계자들입니다. 척괴광은 원래 산동성 등주 출신입니다. 여기가 원래 유명한 항구도시고 또 유명한 전략 요충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장교가 돼서 명나라에서 활약을 합니다. 척괴광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원앙진입니다. 원앙진은 왜구와의 전투를 위해서 만들어진 진법입니다. 당시 왜구에게 절대적인 열세였는데 이것을 우세로 바꾸었던 기적의 진법이죠. 12명을 한 팀으로 만들었던 진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이게 전투를 할 때는 항상 적의 단점, 나의 장점 이런 것에 주목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나라군이 당시 왜구랑 싸웠더니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애들은 그냥 농민군 징발했어요. 쟤들은 프로 기사들이에요. 목표의식 분명해요. 그 주로 절강성에 쳐들어오는데 얘들이 노리는 건 가정집이 아닙니다. 비단 공장 이런 거 좋아해요. 당시 중국 비단은 세계적인 수출품이어서 그거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아예 기계를 돌려요.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올지 최대한 생산을 해서 배에 싣고 빠져나올 정도로 엄청난 약탈 그리고 엄청난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농부들을 징발한 거예요. 애들이 뭐 훈련도 안 돼 있고 병력이 순 장부상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군은 군기가 빠지면 골치 아픈 게 중국 사람들 항상 생각하는 게 땅은 넓다.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침략을 당하면 맞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왜? 도망가면 쫓아오다가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뭐 북쪽에서 난리가 나면 그냥 도망가면 된대요. 그럼 남쪽까지 가다 보면 오다가 늙어 죽는다. 뭐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거든. 이제 한번 터지면 저기까지 간다라는 아주 이 마음의 자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장점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척괴광은 장점을 찾고 만듭니다. 장점이 뭐냐? 중국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인구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게 단점으로 보였어요. 왜? 오합지졸이니까. 오히려 제대로 싸우는 애들도 못 싸워요. 그런데 이게 척괴광 이런 게 놀라운 해안이에요. 분명히 병력이 많은 거는 장점인데 왜 이게 단점일까?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조직을 하면 병력이 적은 쪽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에 사무라 일본 애들이 막 이런 거 휘둘러요. 얘들은 농민이에요. 이걸 따라잡으려고 외국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언제부터 했니? 5살, 7살 때 되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20살 된 농민을 붙잡고 이제부터 10년을 가르치면 중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시켜봤자 쟤들 어떻게 따라잡니? 여기서 척괴광은 정말 놀라운 발상을 하죠. 우리가 가진 건 병력이야. 그러면 왜 얘를 1대1 대결을 시키려고 그래? 12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12가지 동작 중에 하나만 해. 간단히 말해서 개인의 무술은 흔히 말하는 공격과 방어, 찌르고 베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거를 다 익힐 필요가 뭐냐? 12명이 나와서 하나씩만 하란 말이야. 한 놈은 찌르고 한 놈은 막아. 그리고 병기도 특화시켜. 찌르는데 특화된 거, 막는 거에 특화된 거. 근데 한 번에 안 끝날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찌르기 할 때는 다른 무기를 써. 그건 이진이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12명한테 나눠준 다음에 병기까지 특화시켜요. 이렇게 돼서 원앙진을 만들어가지고 일본하고 붙었더니 훨씬 빠르게 배워서 빠르게 이긴다는 겁니다.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군사제도가 변하던 시대인데 총과 대포가 실용화되면서 화기의 시대가 왔어요.
척계강의 병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게 화기의 활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놓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쾌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인데 여기다가 이제 화통 같은 걸 하나 붙여갖고 한 발을 쏘게 하는 거예요. 한 발이라도 어딥니까? 1대1 대결해서. 빵 쏴갖고 안 맞아도 이게 상대방을 움찔하게나 만들거든요. 그럼 그 틈에 찔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약 무기에 화력을 도입했다라는 게 역시 척계강의 놀라운 해안이에요. 자, 그러면 척계강이 원앙지만 믿고 살았느냐? 왜구를 소탕하고 나니까 이제 북방으로 갔어요. 북방으로 갔더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왜구는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배에다 싣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일본 말이 그렇게 빠르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왜군 같은 경우는 단점이 스피드예요. 왜구하고 붙었을 때 왜구가 화력이 지금보다 더 세고 그리고 육상이 더 기동력 있게 움직였다면 원앙진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2명이 동작을 나눠 하기 때문에 기동전에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 원앙전의 약점이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북방에 갔을 때 척계강은 과감하게 원앙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가 스피드니까 우린 이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피드를 막아야 돼. 스피드를 막기 위해서 뭐 수레로 막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썼어요. 이게 잘 안 먹혀요. 수레로 막으면 말 타고 뛰어들고 이러거든요. 그때 이제 척계강이 찾아낸 게 왜구보다도 얘들은 화력에 더 약하다. 특히 화포나 총의 이 포성에 적응이 안 된 말들은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기와 수레를 이용한 상대방의 기동을 차단하고 공격 포인트를 넣는 전술을 개발합니다. 이외에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대와 상황에 맞추는 창의력. 역시 척계강은 뛰어났다는 거예요. 왜구한테 맞추고 북방한테 맞추고. 내 가진 자원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가공해서 적용한다. 실제로 전쟁을 보면은 이런 변형을 유기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척계강의 후계자들이에요. 척계강의 후계자도 북쪽형과 남쪽형으로 나뉘었는데 북쪽으로 간 사람은 척계강이 만들었던 북방용진을 썼어요. 남쪽 왜구랑 싸우고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사람은 원앙진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계강 같은 성공을 못합니다. 북방에 간 애들은 몽고족하고 싸우다 거의 전사했어요. 참 왜 그랬을까? 베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현장에 가면 무수한 응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왜구랑 싸웠던 명나라 장수들은 그래도 좀 싸웠어요. 이 사람들 어디서 다 죽느냐? 나중에 북방으로 올라가서 누르와 치군대랑 싸우거든요.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전투 페이스에 말려서 져버립니다. 왜? 그런 스피드 있는 군대하고 싸워보질 못했거든요. 여기서 왜군하고 싸울 때에 기동을 하니까 그 페이스에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닥치는 상황은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척계강과 후계자들의 차이는 창의한 사람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창의를 할 줄 아는 사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비결은 척계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실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쓴 군사사를 보면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멋있는 결론으로 돌아가요. 자, 이 고지를 점령했을 때 비결이 뭘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필요한 것이다. 역시 용감한 자가 최후의 만찬을 들 자격이 있다. 그건 오르신 말씀인데 거기서 그 작전을 써서 성공했던 비결에서 실체적인 분석이 아니라 항상 멋있는 명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명제를 도출하죠?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이 승리한다. 이건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싸웠는데 그 싸운 전투에서 어떤 실체적 구체적인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략과 목적과 목표와 방법에 맞았느냐. 그 지휘관은 왜 거기서 그 방법을 택했느냐 이래야 되는데 기껏 설명한 다음에 결론이 역시 용감한 자가 최고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분적 어떤 과시적 결론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분석적 사고가 안 늘어요. 간단히 말하면 추상화시키는 능력은 소크라테스 울릴 만큼 극대화되어 있고 사실적이고 분석적인 건 거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수준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중국의 병서는 손자병법과 기호신서로 나뉜다고 그랬느냐? 손자병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이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실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손자병법의 성공 비결이에요. 왜? 처음이니까. 첫 번째 병서니까 기술이 아니라 원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한쪽 팔이라는 거죠.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요령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척궤광이 원앙진을 만들고 북방에 가서 성공하는 거는 이 사람의 기호신서를 보면 바로 이런 분석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호신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척궤광이 실용적 사고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생각을 쓴 글이 처음이었다는 거에 더 놀랐어요. 제가 원래 역사 좋아하니까 드라마는 안 봐도 사극은 좀 많이 봤어요. 제일 이상한 게요. 보초 쓰는데 등불 들고 성벽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극 보면 잘 나와요. 보초병이 창 들고 이렇게 등불 하나 들고 성벽에서 딱 순시하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아니 성벽에서 등불 들고 걸어 다니면 나 여기 있었네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보초병을 숨어 있다가 보초가 없는 사이 여길 뚫어야 돼요. 근데 보초병이 등불 들고 다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어두운 데서도 잘 보이잖아.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 도대체 저게 적한테 나를 가르쳐 주는 건데 왜 저러고 다니지? 척궤광의 기호신서를 읽었더니 진짜 그랬대요. 그분들이 고증을 제대로 하신 거더라고. 니들은 성벽에서 왜 이러고 보초 쓰냐? 도대체 등불을 왜 있냐는 거야. 상대를 비추려고 있는 거야. 나를 비추려고 있는 거야. 척궤광이 내놓은 건 뭐냐면 낚싯대처럼 길게 성벽에서 길게 낚싯대처럼 들여가지고 등불을 매달라. 그러면 나는 빛 뒤에 어두운 데 있으니까 안 보이고 성벽으로 접근하던 적은 완벽하게 보인다. 이게 기본 아니냐.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병서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야. 손자병법이 훌륭하지만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기호신서는 이런 실용적 사고가 가득합니다. 이때 조총도 중국에 들어와요. 총이 규격화가 안 돼 있으니까 총알의 규격이 다르고 화약을 넣는 양이 달라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명중률 이런 거 다 떨어지고 화약을 나눠줄 땐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똑같이 나눠주죠. 그러면 총에다 집어넣고 쏴요. 근데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집단 전투란 말입니다. 적이 막 와요. 근데 총이 다 달라. 어떤 거는 커서 화약이 부족하고 어떤 건 너무 많아서 터지는 거예요. 분명히 난 제대로 조준하고 쐈는데 총알이 지멋대로 날아가니까 멀쩡하게 뛰어와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벌써 겁이 나요. 이거 안 맞는데 왜 안 맞지? 결국은 총 집어던지고 도망가게 돼요. 총을 규격화, 표준화해야 된다. 그런데 총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정확한 거리에 정확한 총알이 날아가니까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총을 던지고 칼을 뻗고 돌격해라 그래도 와 하고 돌격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실용적 사고로 병서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전엔 이런 게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수치화돼서 설명합니다. 조총보다 활이 더 정확하냐? 조총이 정확하냐? 조총의 명중률은 새를 쐈을 때 쾌창의 10배, 활의 5배로 명중률이 높다. 이렇게 숫자화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문 중에 틀린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척궤광 이렇게 안 썼어요. 새라고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곤이라고 그랬죠. 새도 독수리 있고 참새 있고 백조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참새를 쐈을 때는 명중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비를 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추상화된 개념에 너무 숙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는 것은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기능적으로 해결한다. 척궤광은 이런 거국적이고 원칙적인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실용적이고 분석적 사고를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나쁜 습관이 이거예요. 이거를 다 하나에다 적용해요. 분석적 사고를 다 적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명분론적 사변적 사고를 다 적용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제일 나쁜 습관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따지는 사람 중에서는 사고력이 없이 성격만 나빠서 따지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아예 막을 게 아니라 따지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성격이 나빠서 따지기만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구별해야지. 아, 인재가 없어요 할 때 인재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인재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막아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픈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척계강 부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맹활약을 하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절강병법이 조선의 표준병법이 됩니다. 기호신서가 조선에서 널리 읽히고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일부를 발췌한 병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병학진암연이라는 어떤 편집본도 생겨요. 그때 당시 훈련권 교관하던 분이 이걸 편찬했어요. 아, 훌륭한 분이죠. 잘 편찬했어요. 이걸 책을 출판하려고 탁 그랬더니 그분의 아는 분이 이렇게 책은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래갖고 뭐가 좀 더 집어넣었거든요. 뭘 집어넣냐면 또 거기다가 추상적 사변적 사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으면 책이 품위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책을 망쳤다고 봐요.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병서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바로 실용적 사고의 가치를 전달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달아놨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물론 선각자들은 많이 고쳤죠.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목매이면서 우리 역사의 불행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척계광과 그 후계자들 중에 그 후계자 중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화기와 대포가 더 발달해서 전술과 기술의 불일치 속에서 벌어지는 비극, 그리고 그것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했느냐, 남북전쟁 당시 최고의 명장으로 알려진 스토널 잭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